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아이폰 13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아이폰 14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아이폰 14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을 만한 6가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팟 3세대를 2대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번 아이폰 14에서는 라인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13의 라인업은 5.4인치의 아이폰 13 미니, 6.1인치의 아이폰 13과 13 프로, 6.7인치의 13 프로 맥스 이렇게 총 4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13 시리즈가 나오기 전 미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폰 14에서는 5.4인치 미니를 없애고 다른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4에서는 미니 대신 아이폰 14 맥스가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된다고 해요. 이 아이폰 14 맥스는 프로 맥스와 같은 6.7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모델들은 기존과 같은 화면 사이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14의 라인업은 아이폰 14과 14 맥스, 14 프로, 마지막으로 14 프로 맥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노치인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기 전에 이 존 프로서라는 유명한 리커 있죠. 이 사람이 아이폰 14의 렌더링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의 노치가 사라지고 그 대신 펀치홀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노치는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센서를 넣기 위해 생기게 된 건데요. 이번 아이폰 13에서 아이폰 10부터 유지해오던 노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3의 전면 카메라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기존보다 약 20% 정도 노치를 줄였어요. 존 프로서는 아이폰 14에서는 일반 모델은 여전히 노치가 들어가고 프로 모델은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갈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로스형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는 펀치홀이 들어가고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4과 14 맥스에는 기존과 같은 페이스 아이디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는 화면 아래로 숨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바로 터치 아이디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모델에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가 다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다 같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레코드를 보면 로스형은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펀치홀 적용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콘텐츠를 볼 때 더 이상 잘리지 않고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아이폰 14 시리즈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9월에 공개된 존 프로서의 렌더링에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렌더링에서 보면 뭔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후면 카메라 섬은 없어지고 카툭튀가 없는 매끈한 모습이죠. 기존과는 달리 옆면 프레임 위에 샌드위치처럼 이 후면 유리가 붙어 있어서 카툭튀가 사라지게 된 건데 이런 디자인은 예전 아이폰 4에서도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폰 14는 두께가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선상까지 두께를 키우게 된다면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살짝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두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솔직히 손으로 잡을 때 그립감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두께가 증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카메라 섬을 없애는 선택을 한다면 최근에 유출된 갤럭시 S22 울트라처럼 뒷면에 렌즈를 곧바로 둘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제 측면을 보면 볼륨 버튼은 원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이폰 4에 들어갔던 버튼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폰 4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도 이 버튼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버튼 디자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제 생각에는 이 사용성 면에서는 요새 나오는 이 버튼이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또 나와봐야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번 아이폰 14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티타늄 소재인데요. 이건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조금 더 가볍고 내구도도 더 좋기 때문에 아이폰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티타늄은 기존의 애플워치에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이폰에 적용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게 들어가게 된다면 프로 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 7, 이 전에 쓰던 게 애플워치 5 티타늄 버전이거든요. 솔직히 막 엄청 아끼면서 사지가 않았는데 기스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리고 내구도나 무게 말고도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바로 지문인데요. 현재 프로에 들어간 스테인리스 스틸은 굉장히 지문이 잘 묻죠. 이와 반대로 티타늄은 지문이 잘 찍히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애플워치 티타늄의 가격이 스테인리스 케이스보다 높았듯이 아이폰도 티타늄이 들어간 모델이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 티타늄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없앨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더라도 두 가지 옵션을 다 줘서 소비자가 고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몇 년 동안 아이폰은 이 1200만 화소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반면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막 1억 화소가 넘는 이런 카메라들이 들어갔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국 회사들도 막 6천만 화소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요. 이에 반해 애플에서는 가장 최신 제품인 이 아이폰 13에도 이 1200만 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상 화소가 낮다고 해서 카메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화소를 자랑하는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도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과 저저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소수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픽셀의 크기를 늘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아이폰 14에서는 애플이 카메라에 좀 더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서 4배 늘어난 4800만 화소로 변경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픽셀 비닝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개의 화소를 하나의 화소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픽셀당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커지면서 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아이폰의 카메라는 현재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픽셀 비닝이라는 기술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8K 영상 촬영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픽셀의 크기 또한 아이폰 14에서는 2.5 마이크로미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 나와 있는 아이폰 13이나 안드로이드 폰들보다도 큰 건데 거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근접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들을 통해서 내년에 나올 아이폰 14의 카메라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레벨의 카메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애플의 새로운 칩셋인데요. 애플은 매년 새로운 칩셋을 이 아이폰에 탑재시키고 있죠. 바로 이번에 나올 칩셋은 A16 바이오닉인데요. 최근 디지타임즈에서는 다음 아이폰에 들어갈 칩셋은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이폰 12에 들어간 A14과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보다 발전된 4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칩 안에 미세 선폭의 길이가 더 작아져서 전력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의 칩셋을 생산하는 대만의 TSMC에 따르면 이 공정을 N4P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TSMC에서는 4나노 공정이 아닌 세 번째 세대의 5나노 공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 N5 공정보다 약 11% 정도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효율성은 22%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N5 공정이 어떤 칩셋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건데 이건 첫 번째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4 칩셋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폰 13의 A15 칩셋은 2세대 5나노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N5P 제조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 발전 수치는 아이폰 12에 들어간 A14 칩셋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A15에서 A16의 성능 향상 폭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내년에 나올 아이폰에 USB-C 타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폰 아레나는 미국 아이드랍 뉴스를 인용해서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타입C 포트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라이트닝에서 USB-C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USB-C가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기도 하고 최근 유럽연합이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정 때문에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해당
법률을 어기게 되면 이게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애플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형 회사들에서 충전기를 넣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애플은 항상 환경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폰이 USB-C로 바뀌게 되면 라이트닝 케이블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충전 어댑터도 케이블별로 여러 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환경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USB-C 타입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법 있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바래왔던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되겠죠. 이 외에도 와이파이 6E 지원, 그리고 아이폰 13에 들어간다고 했던 위성통신 기능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